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융복합 센서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후 두 분의 기조 강연과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에는 센서 사업화 세션과 정책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잠시 후 첫 번째 세션 융복합 센서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자리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DGIF 2022 오늘 2일차 일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융복합 센서를 진행해 주실 좌장 이윤희 선임 연구원님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DGIF 2022 둘째 날 첫 번째 세션 융복합 센서 좌장을 맡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자정보시스템연구부 이윤희입니다. 네, 오늘 융복합 센서 세션은 총 5분의 연사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융복합 센서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5분께서 다채롭게 연구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연사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홍성민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Study of Piezoelectric Properties of Aluminum Nitride Thin Films for PMOT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홍성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앞전 소자 중에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한 PMOT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가연 교수님이 하시는 일이 저희 스마트 센서 센터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랑 이쪽 디지털 회로 쪽 설계하시는 분들이랑 항상 싸웁니다. 그러니까 디베이팅하고 아교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상철 박사님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어디까지 회로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센서 쪽에서 시모스랑 결합이 된 어떤 스마트 센서를 제작을 할 때 최적의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고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때 둘 간의 어떤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앞선 김가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로직에 앞선 아날로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센서 중에 한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적으로 MEMS 센서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맨 처음에 KOH 방법을 통한 MEMS의 프레셔 센서가 나온 후에 현재는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어드밴스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것들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그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생각과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대답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소재를 이용한 프로덕트 산업군이 되겠습니다. 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앞전 특성 중 센서티비티가 기존에 알려진 PGT나 다른 재료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하나는 내환경성이 좋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존에 갖고 있던 앞전 특성을 계속적으로 성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바이오 분야와 또 이제 다양한 자동차,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쪽에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계열의 특성들이 기본적으로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PGT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지만 코에피션트도 물론 작고 하지만 얘가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CMOS하고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그 PGT나 다른 계열의 앞전소자들은 그 센서를 따로 만들고 CMOS와 관련된 그 칩을 따로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타입의 어떤 그 센서 제품으로 만들어냈는데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잘 만들면 CMOS 기판 위에 바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칩 제작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코스트라든가 어떤 성능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많이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의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연구된 것들은 보통 600도 이상입니다. 근데 CMOS 공정에서는 한 350도 미만의 그 리밋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 얘의 공정 온도를 350도 미만으로 낮추는 게 그 패브리케이션 쪽에서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기본적인 그 논리로 보면 어떤 썬톤 모델에서 한 요점에 대한 것들을 잘 하면 공정 온도를 팍 낮추고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지금은 아직 그 많이 사업화는 되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그 5G 이상급의 F바 쪽에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MEMS 마이크로폰 쪽에 베스퍼사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폰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은 자동차의 그 위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제스처 인식에 관련된 제품군, 그 다음에 로봇이나 그 공장 자동화의 거리 인지와 어떤 물체 인식, 그리고 메디칼 쪽,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신개념의 이제 현미경, 또 하나는 이제 핑거프린터 쪽에 이용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 주파수대 산업군에서 가장 큰 게 이쪽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연구가 된 개념이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서 공장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그 사물 인식과 관련된 쪽에 이용을 하려고 처음에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그룹이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CMOS하고 컴패티블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기존의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는 LED나 그 화물 반도체의 겐을 성장시키기 위한 버퍼레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때 공정 온도는 한 600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350도로 낮추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결정화를 유지하면서 그 외부의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이것을 충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결정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약간 모디파이 시켜서 서브스트레이트에 어떤 일정 전압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가해줌으로써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일렉트론을 기판에 가속하면서 서멀 에너지에서 모자랐던 에너지를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틴필름에 공급을 해줌으로써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결정 성장을 할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정적의 어떤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퍼 레이어나 전극으로 쓸 수 있는 그 몰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현재적으로 저희가 결정 온도를 한 280도까지 지금 여기 결과에는 없지만 280도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결정적인 어떤 그 피해조 특성을 미칠 수 있는 공공이면을 350도 미만에서 키워낼 수 있었다라는 게 일부적인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바이어스 하부에 이제 그 서브스트레이트의 바이어스 볼테이지를 어떻게 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 성장하는 것들이 다른데 무작정 많이 걸어주면 뭐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어떤 좋은 막질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떤 한계를 갖습니다.
즉 이제 기판에 가해주는 볼테지가 일정량을 넘어버리면 이 내부의 플라즈마가 꺼져 버리고 또 너무 낮으면 어떤 특성이 없고, 그래서 최적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워킹 프레셔랑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공정 조건을 최적화시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워크 프레셔에 따라서 D33, 그러니까 피해조 특성의 D33 값이 약간 좀 달라지는 특성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가 몇 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찾다가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AFM 회사인 팍사이언스의 PFM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어떤 피해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사에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많이 얻었는데, 보면 저희가 가속 전압을 할 경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가속 전압이 없을 경우에 TEM 사진을 보면 같은 공정 온도에서 이 방막 선장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플라즈마라든가 플라즈마를 통해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이온들이 서브스트레이트에 증착을 하게 될 때 특정 방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D33 팩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근데 가속 전압을 할 경우에는 약간 이 각도가 한 20도 정도 씁니다. 그래서 Z축 방향으로 굉장히 성장을 잘 하는 것을 저희가 결과적으로 얻었고, 그것이 거꾸로 이제 PFM 결과를 통해서 유의한 데이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얼마큼 결정화가 됐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통 실리콘 옥사이드라든가 저희 맴스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로스트레스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막 위에 올린 것뿐만 아니라 사파이어에 올렸을 때도 거의 싱글 페이스 형태로 다 잘 성장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게 국내에서는 아마도 이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로 관련해 가지고 PFM으로 가장 먼저 접근한 방식인데요.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결정화가 된 상태에서 피해조 특성을 가질 때, 걔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거동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주요한 영향으로 인해서 팩터가 유지가 되는 알폴라가 있겠고, 나이트로젠에 의한 영향에 의한 N폴라리티가 갖게 됩니다. 이때 센서마다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피머 센서에서는 D33에 대한 중요한 팩터를 갖게 됩니다. 그 팩터는 알폴라보다는 N폴라리티가 더 우수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필름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N폴라리티에 의한 영향이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필름이 반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알루미늄 폴라리티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필름이 어떤 가속 전압을 갖게 될 때 N 폴라리티가 다른 결과보다는 우수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TEM 사진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한쪽 방향으로 쭉 성장을 할 때 그게 일정한 디렉션을 가지고서 성장을 하고 N 폴라리티가 우세한 방막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방막을 제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못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리소그래피 곤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는 하고 계열들의 물질들은 리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피못을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를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설계한 것은 다양한 주파수대에서 요 어레이 소자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의미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맴스 공정을 통해서 제작한 모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층을 가지고서는 얻는 데는 그 소자 신호가 너무 약해가지고 두 층으로 멀티층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맴스 공정을 거쳐서 어떤 PCB의 신호를 아날로그 데이터를 얻는 데까지는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시그널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가연 교수님 팀과 같은 팀이 저희 쪽에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요거에 관련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지금에서는 좀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요거에 대한 센서 특성을 좀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키스트 랩에서 요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별로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결과를 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한 1.4V까지의 어떤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만든 디바이스는 약 한 1.4V에서 한 140 나노미터, 140 나노미터 정도의 어떤 그 이동 특성을 보였고요. 그것들이 이제 그 보면은 요 정도면은 그 신호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요것을 지금 그 공정 자동화하고 그 자동차의 그 고장 예지 쪽에 지금 사용을 하려고 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그 연구원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그 스마트 센서 팀 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ROIC 하는 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날로그 신호를 창출해 놓고 데이터를 어퀴지션해서 의미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ROIC하고 스마트화 집적화할 수 있는 팀이 따로 있어서 현재 어떤 풀 패키지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완료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바는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계열의 방막을 이용한 센서 플랫폼을 제작을 하는데 풀 서비스로 좀 제공을 좀 해드리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 제공을 해드리자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원, 특히 저희 센터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넥스트로 갖고 가는 거는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어떤 그 도판트로 스칸듐이나 이리듐을 첨가된 성능이 개선된 이제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방막 계열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차세대의 이제 소어 필터로 쓸 수 있는 F바 쪽에 지금 연구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짧게 해서 발표를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정확한 시간에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 한 개 정도 받겠습니다. 저기. 예, 먼저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몰리를 시드 레이어로 쓰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물질로 시드 레이어 쓰신 실험들이 있으신지 결과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몰리 시드 레이어를 써서 그 풀 미스 하프 맥시멈이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몇 도 정도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C 엑시스 방향으로 잘 쓰려면은 그 풀 위스 하프 맥시멈 가지고 이제 몇 도를 나오는지 보통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방향을 어느 정도 잘 섰는지. 네. 자,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가 그 바텀 일렉트로드 및, 그러니까 저희는 그 원 레이어의 일렉트로드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G축 방향으로 그 전극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몰리의 역할은 시드 레이어 역할도 해주지만 그 일렉트로드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종류의 그 일렉트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몰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PT,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저희가 타이나 탄탈 계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질문을 하실 정도면 굉장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몰리가 베스트입니다. 다른 거는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결정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 엑시스로 성장을 할 때 저희가 폴피규어 특성을 쟀거든요. 그 폴피규어 특성을 쟀는데 일반 그 HR XRD로 보면은 한 0.9도, 그러니까 0.9도니까 이제 반이니까 한 0.4 정도 되고요. 그 HR XRD로 보면 한 1.2,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HR XRD로 보면 그 성장하는 게 한 0.4에서 5 정도 온도가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온도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저희의 그 한 300도 정도. 그러니까 350도나 온도가 더 올라가면 그게 더 샤프하게 쓰고요.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는 저희는 그 정도면 그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그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최적화시킨 상태입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XRD도 보셨겠지만 공공이면만 정확하게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픽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없애는 데에는 아마도 저희 쪽에서는 한계가 아마 거기까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해주신 홍성민 수석연구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3번째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혜진 실장님이시고요. 발표 주제는 언스킨 텍타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디지스튼 처음 방문 드렸는데 너무 성대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사 주최해 주신 디지스트 운영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축하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저희 연구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성과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를 좀 소개드리면서 저희 연구실 뭐 하고 있는지, 애트리에서는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어떤 센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제목대로 온스킨 텍타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저희가 바이모달 텍타일 센서 액추에이터 어레이를 가지고 저희가 집적화해서 시스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연구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가인 교수님 그리고 홍성민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이제 ROIC라든가 또 거기에 아마 이제 AI 기술들도 좀 많이 가미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연구실은 물론 이제 다른 연구팀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 연구실 이름이 지능형 센서 연구실이거든요. 저희 연구실 안에 ROIC 설계하시는 분, 그리고 AI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센서 소재와 부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전체 이제 애트리 조직 자체는 굉장히 큰데 저희가 이제 소속하고 있는 ICT 창의연구소는 한 300명 정도 되는 연구진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고 저희 본부는 실감소재 원천연구본부라고 해서 한 90명 정도의 연구자들이 같이 여기서 죄송합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지능형 센서 연구실이고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융복합 센서 쪽과 스킨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이쪽 영역에서 소재 부품, 특히 이제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한 센서 플랫폼 기술 개발하는 거와 그다음에 ROIC, 그다음에 이런 센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일부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리튬 배터리 쪽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 안에 이제 센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컴포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에서 모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늘 이제 발표할 주제에 맞게끔 좀 집중하고 싶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집중하고 싶은 부분들이 스킨 어태처블한 텍타일 센서 액추에이터 어레이, 여기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텍타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유가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센서 연구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 센서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성능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수준까지 끌어올라갔고, 저희 국내 기술력 자체도 세계 수준으로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이 액추에이터 부분은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와 액추에이터 부분을 같은 촉감을 수집하고 촉감을 재현하는 부분에서 같이 어떻게 엮어볼 수 없을까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저희의 인사이트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이 이제 아까 실감소재 원천 연구본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파트 부분들은 이제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기반의 이제 디스플레이 소자를 하거나 아니면 홀로그램과 같은 이제 TFT 소자라든가 디스플레이의 컴포넌트,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개발하는 연구실들이 이제 나머지 연구실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디스플레이에서 센서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인프라 기술들, 플랫폼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램스 센서를 하면서는 반도체 공정과 컴패터블한 센서, 뭐 디바이스 설계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이미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융복합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융복합화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트레쳐블한, 여기 지금 온스킨 텍타일 센서 앤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스트레쳐블한 어레이 센서를 가지고 수집된 촉각의 데이터들을 스트레쳐블한 어레이 액추에이터 쪽으로 그대로 전송을 해서 텍타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타깃이었습니다. 여기 핵심 요소 기술들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요소 기술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쳐블, 플렉서블한 소자들을 어레이화하려고 하면 백플레인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백플레인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과 호환이 되거나 인시추 공정이, 팹라인에서 인시추 공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져야지만 릴라이어블하고 또 리피터블하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이 시제품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 레벨을 이제 벗어나서 실제로 라인에서 공정이, 일괄 공정이 가능한 수준의 웨이퍼 레벨의 공정들을 저희가 확립을 했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이자면 백플레인 공정이 일단 필요한데, Flexible, Stretchable, High Resolution Substrate 자체가 이제 필요하고, High Resolution은 특별히 텍타일 센서기 때문에 저희가 High Resolution을 조금 더 이제 고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만들어진다고 해서, 물론 여기 울트라 플렉서블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가미가 되는데, 일렉트로드 자체에서 이제 배선이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으로 센서 액추에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배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쳐블한 일렉트로드이면서도 굉장히 릴라이어블한 일렉트로드 만드는 거가 백플레인 쪽에서의 굉장히 핵심 키 기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백플레인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위에다가 인시추로 플렉서블, 스트레쳐블한 하이 레졸루션하고 또 멀티 펑션이 가능한 텍타일 센서와 액추에이터 어레이를 잘 집적을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공정들이 가능하면은 라인에서 인시추로 다 공정이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좋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공정 라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처, 퍼펙터 프리한 부분, 그리고 융복합화에 적합한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 저희 연구실이 하는 또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플레인과 프론트 플레인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이 프론트 플레인에 집적되어 있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구동할 수 있는 서킷 보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무리 울트라 플렉서블하고 아무리 가볍게 그리고 컴팩트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보드 자체가 다채널을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잘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액티브 모듈레이션을 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컴팩트하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당연히 와이어리스 모듈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액추에이터와 이제 센서 간에 선이 연결되어 있거나 굉장히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으면 뭐 이렇게 백팩을 맨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모듈로 와이어리스 모듈로 만드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이 서킷 보드에는 물론 이제 PC에서 이런 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지만 서킷 보드에 간단한 이제 엣지 컴퓨팅을 한 그 MCR 안에다가 저희가 데이터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앞쪽에서 설명해 주셨던 시그널 프로세싱 쪽도 있지만 간단한 알고리즘들을 집어넣어서 센서의 데이터들을 정제를 하고 액추에이터로 전송을 하는, 트랜스미션을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엔지니어링 리퀘어먼트를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센서 파트에서의 엔지니어링 리퀘어먼트를 저희가 정의를 해보자면 먼저 많이들 보셨겠지만 센서 연구에서는 테스칸 같은 굉장히 잘 나가는 FSR 회사들도 있고 많은 연구들이 돼 있어요. 어레이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고 주로 이제 집중되어 있던 게 뭐냐면 하이 센시티비티를 가지는 거, 그리고 플렉서블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리스폰스 타임이 좋아서 시그널들이 아까 이제 샘플링 하시는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놓치지 않고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잘 들어오게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리퀘어먼트로 보여졌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텍타일 센서에 집중해서 보자면 몇 가지 더 추가돼야 되는, 특히나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한 텍타일 센서 쪽에서 리퀘어먼트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멀티모달리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피부 안에 들어있는 리셉터들이 내종 내지는 이제 열랭감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이제 감각들을 리셉터들이 있는데 그 멀티모달리티가 구현이 되어야 되고 수집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와이드 레인지로 커버가 가능해야 되고, 또 하이 레졸루션은 당연히 피부의 해상도와 같이 하이 레졸루션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당연히 아까 이제 컴포넌트들 외부에서 프로세싱하는 부분들 포함해서 라이트웨이트하면서도 컨비니언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특히 센서부는 피부에 아주 컨포멀하게 잘 부착이 돼서 놓치는 시그널 없이 제대로 잘 수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리퀘어먼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 주제 중에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울트라 플렉서블한 바이모달 텍타일 센서를 이제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냥 플렉서블이 아니라 울트라 플렉서블이라고 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기판 자체가 이 기판은 한 4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기판이에요. PI 필름이 2층이 들어가는데 2마이크로 정도 되고 일렉트로드는 굉장히 또 워낙 얇기 때문에 전체 만들어진 필름 자체가 한 4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굉장히 컨포멀하게 붙일 수 있고, 물론 이제 조금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인캡슐레이션 하고 약간 보호하는 층들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다 합쳐서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리셉터를 여러 가지 구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한 결과들을 보여드리자면 이 바이모달 텍타일 센서 중에 스테디한 프레셔를 읽는 것과 그다음에 다이나믹한 바이브레이션을 읽을 수 있는 파트들을 나눠서 레졸루션이 저희 이제 손가락 끝에 핑거팁에 있는 공간 해상도가 한 1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1mm를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1mm마다 하나의 픽셀들이 들어가게끔 배치를 했고요. 가운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약간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PVDF TRFA로 피에조 일렉트릭 폴리머고, 이 부분은 공정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컨택 레지스턴스가 바뀌는 피라미드 타입으로 이제 집적을 해서 스테디한 프레셔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공정 프로세스고요. 저희 애트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제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이런 연구들은 사실 그 어떤 장비들이 고도화된 장비들이 있으면 사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스케일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인치, 8인치, 12인치 이렇게 계속 스케일업이 가능한 공정이 있어야지만 센서가 계속해서 재현성 있는 센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은 이제 조각 시편을 가지고선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6인치 웨이퍼, 풀 웨이퍼를 가지고서 만들기도 하고 그 이상의 이제 사이즈로 스케일업이 가능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센서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이 여기가 다이나믹 센서가 이제 올라간 자리고, 이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피라미드가 올라가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자면은 다이나믹 센서는 피에조 일렉트릭 코에피션트 이 이펙트에 따라서 눌려졌을 때 차지가 제너레이션 되고 거기서 나오는 볼티지 시그널들을 읽는 거고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리스폰스 타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kHz, 5kHz까지도, 물론 저희가 이제 텍타일 쪽에서는 500Hz 이상은 못 읽어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까지도 충분히
유니폼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읽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리스폰스 타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그널 놓치는 거 없이 굉장히 잘 읽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일렉트로드에서 컨택 레지스턴스를 읽어내는 스테디 컴프레셔 센서 파트에서는 꽤 높은 이 프레셔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잘 동작하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센서들은 전부 다 1mm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1mm 피치이기 때문에 700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제 센서 에어리어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인플레인 상태에서 인터그레이션을 하고 32채널의 스태틱 컴프레셔 센서 영역과 4채널의 다이나믹 센서를 인플레인 상태에서 구현을 한 다음에 이 둘 간의 커플링 없이 기계적인 커플링 없이 잘 읽어낼 수 있는지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이브레이터를 두고서는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저희가 손으로 다른 프리퀀시 레인지로 이제 스테이지 컴프레셔를 줬을 때에 이제 결과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스테디캄 저희가 누름에 대한 스테디 컴프레셔는 잘 읽어내면서 스테틱 센서가 잘 읽어내고 다이나믹 센서는 스테디캄 센서와 다르게 바이브레이션들을 아주 디커플해서 이 부분과 이제 정기적으로 시그널들이 커플링되지 않고 잘 읽어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상태에서 위치별로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한지 데이터 애퀴지션 할 때도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한지 확인해 봤는데 위치마다 저희가 바이브레이터를 두고 이 빨간색 라인이 분홍색 라인이 지금 이제 바이브레이터 위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진동감과 그다음에 스테디캄 프레셔를 줬을 때에 각각의 센서들이 디커플 없이 크로스톡 없이 잘 커플링 없이 잘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연구를 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더블 레이어로 집적을 해봤습니다. 더블 레이어 집적을 했을 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32채널 스태틱 센서와 32채널 다이나믹 센서를 같이 더블 레이어로 저희가 인터그레이션을 시키고 그때의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한지 또 확인했을 때에 전혀 이제 미케니컬한 커플링 없이 잘 데이터를 읽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센서 쪽은 사실 뭐 그렇게 물론 이제 핵심 기술들이 굉장히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제 센서 쪽에서 데이터를 애퀴지션을 했다면 이제 액추에이터 파트에서 하이 레졸루션이 되면서도 그대로 재현이 가능한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서 그대로 재현이 가능한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텍타일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제 엔지니어 리퀘어먼트를 보게 되면 기존의 이제 연구들이 주로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한 부분과 그다음에 일렉트로스태틱한 거 최근에는 하이드롤리컬리 앰플리파이드 되는 이런 이제 그래서 증폭이 굉장히 잘 되는 이제 이런 액추에이터 개념 컨셉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장단이 굉장히 액추에이터 이 컴포넌트마다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저주파수 대역에서 굉장히 힘도 좋고 변이가 좋아요. 근데 이제 주파수 대역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일렉트로스태틱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굉장히 강한 반면에 힘이 약해요. 스트로크가 굉장히 강한데 이제 힘이 약해서 저희가 컨택을 했을 때에 급격히 이 힘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이 텍타일 피드백을 주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V 이상의 굉장히 높은 볼티지 구동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허리에다가 배터리 팩을 맨다거나 이제 백팩을 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서도 하이 레졸루션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피에조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를 좀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피에조 일렉트릭 디바이스 자체는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폴리머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세라믹인데 저희가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멀티몰프 구조라고 해서 변이값을 굉장히 증폭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디멘전을 줄여가지고도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피에조 일렉트릭 디바이스가 갖는 이 햅틱
피드백 쪽에서 갖는 장점은 멀티모달리티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하이 프리퀀시의 공진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훨씬 더 좋지만 얘가 이제 모듈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와이드 레인지 커버가 가능하고 가장 큰 장점은 하이 레졸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센서에서 아무리 텍타일 시그널들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선 구현하지 못한다면 굳이 액추에이터하고 연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이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패스트 리스폰스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이거 비교 대상군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고 컨비니언트하다는 거,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이런 이제 리퀘어먼트를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이제 이 직전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던 그 액추에이터 소자인데, 저희가 이제 멀티멀프 소자를 여기에 장착을 하고 이제 1DOF 이게 일자유도를 갖는 액추에이터 이 어레이를 가지고선 보게 되면 방금 이제 나사가 튕겨나가는 걸 이제 보셨을 텐데 굉장히 힘이 좋아요. 저희가 애플 와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태핑을 할 때 이제 손가락이 전달되는 액추에이터 피드백, 이제 햅틱 피드백의 G값을 보게 되면 보통 0.6G에서 3G, 커도 이제 3G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70G까지 이제 가게 되면 아파서 손을 못 댈 정도예요. 저 글라스에다가 이걸 이제 평가를 할 때는 100g 정도 되는 올레드 기판을 이제 설계를 하고 실제로 태블릿 10인치 태블릿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기판 패널을 만들고 그 아래쪽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00g을 가지는 이제 패널에서 평가를 했을 때 70G 정도가 나오면 손바닥을 댔을 때 손바닥이 굉장히 아리하면서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 이게 40V 픽투픽으로 이제 구동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 파워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피에조 일렉트릭이 굉장히 장점이죠. 변이는 크지 않아요. 근데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있었고, 이 점을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 레졸루션 피에조 일렉트릭 컴포넌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9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피에조 픽셀들을 만들었고, 얘네들을 다이어고널 그리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이제 센서하고 똑같이 4 마이크로 정도 되는 필름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게 됐고요. 다 직접 공정을 했고, 요거는 이제 따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시추 공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아까 이제 센서 쪽은 인시추 공정이 모두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정 라인에 요걸 이제 만드는 공정 라인에 ACF를 가지고 저희가 이 본딩하는 공정기가 있는데 그 라인을 들어갔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솔더 크림 바르고 붙이고 막 이런 공정을 하나하나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이 공정에 조금 리피터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ACF를 가지고 잘 본딩하는 공정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퍼포먼스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진동감을 손가락 끝에서 이제 피부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에 파티니안 트레스홀드를 보게 되면 0.2 G 정도가 이제 이 파티니안 트레스홀드예요. 이 이상이 넘어가면 다 이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나 G 값이나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 접촉했을 때는 G 값이 훨씬 더 중요한 이 팩터가 되는데, 이 거의 대부분 저희가 60V 픽투픽까지 이제 인가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G값을 가지고 보여준다는 거를, 이거 픽셀 하나에서 보여지는 값이고요. 이걸 어레이화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큰 힘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듈레이션을 했을 때에도 낮은 주파수 대역까지 잘 이제 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했고요.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 레졸루션 피에조 액추에이터와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컨셉으로 잡아서 연구를 많이 진행했던 부분이 이제 멀티몰프 세라믹인데, 이거는 이제 앞전 스피커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뭐 상용화까지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티몰프 세라믹과 피에조 일렉트릭 이 하이 레졸루션 피에조 액추에이터 간의 이제 퍼포먼스적인 차이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맥스는 이제 70G까지 나왔지만 노미널한 값에서 40G 정도 나올 때 요거는 이제 2.1G 정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0.6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0.6G 노미널하게 맥스 한 3G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스픽이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꽤 높습니다. 1.3 마이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파치니안 트레스홀드가 200 나노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히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햅틱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컴포넌트 아까 이제 핵심 요소 기술 중에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 산업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초소형화 시키고 이런 이제 플렉서블한 울트라 플렉서블한 CFM 안에다가 다 집적을 시키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그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보드는 가능하면 소형화는 시키되 손등 위에 올리는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P11 가지고 본딩하고 센서에서 본딩을 해서 손등 위에 보드가 이제 장착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은 이제 센서 쪽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보내고 이쪽에서는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다시 이제 액추에이터 시그널들을 받아가지고 재현을 시켜주는 센서 쪽에서 전송해준 시그널들을 받아서 다시 재현해주는 모듈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15m 떨어진 연구자들끼리 연구자가 이제 2명의 유저가 15m 떨어진 거리에서 이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한 1.5ms 정도의 이제 딜레이가 있고,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촉각 쪽에서는 10ms 언더면은 리얼 타임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사람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10ms 언더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저희가 검증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을 집어 넣어 봤어요. 여기에 넣는 것들이 이제 프레스 이게 누르는 감각과 그다음에 클릭감, 그다음에 버터플라이는 날개짓, 나비가 날개짓 하는 듯한 패턴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스티뮬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인가가 되고 센서에서 들어가는 시그널 그리고 액추에이터에서 이제 무선으로 전송돼서 액추에이터가 보내주는 시그널들을 LSV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거의 유사한 시그널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재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유사하게 가는 것을 좀 확인을 하게 됐고요. 네, 요 LSV를 가지고서는 로컬라이제이션도 가능한지 센서 쪽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요즘 액추에이터에서 재현되고 있는 시그널들인데 액추에이터도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다른 픽셀들과 커플링 없이 잘 보여주는 거 확인했고요.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가서 이 애큐러시를 이제 저희가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데 센서에서 스티뮬리를 주고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둘 간의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분석해 봤을 때 인벨롭 시그널로 가져가게 되면 거의 90%가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패턴을 준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모터 사이클 저희가 마이크로폰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센서 쪽에 집어넣고 이 시그널을 액추에이터에서 다시 재현을 해서 봤을 때 90% 이상의 이제 그 시그널들을 얻을 이 애큐러시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섬유도 섬유 재질도 러프니스가 다른 섬유 재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재미로 이제 마지막 저희 데몬스트레이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왼쪽이 센서고요. 오른쪽이 이제 연구자가 액추에이터인데 촉각은 저희가 느끼게 해드릴 수 없어서 뒤쪽에 이제 LED를 박았습니다. LED를 박아서 어느 위치에서 센서 시그널이 지금 무선으로 전동이 되고 있는지 액추에이터 쪽에서 현재 이 우리 연구원의 손가락 끝에서 지금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구현이 되고 있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혜진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발표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질문은 생략하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연사자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이창혁 선임연구원님이시고요. 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CMOS Integrated Circuits for High Density Multifunctional Neural Interface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창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존에 들으셨던 다른 톡에 비해서는 좀 약간 공상과학 만화 같은 얘기를 좀 할 거라서 편하게 뒤로 제끼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은 그 뇌과학 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고 반도체 칩 개발하는 걸 전 이제 학위부터 그 뒤로 이제 계속 했습니다. 십적혈 설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왜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뭐 반도체를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뇌과학 쪽에서는 이제 항상 좀 놀라는 게 너네들은 2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뭔가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고 연결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백엔드 오브 라인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게 결국은 뭐 2D에서 약간 2.5D 정도의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연산을 하고 얼마만큼 효율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자주 받곤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뇌과학에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뇌 산업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풀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뇌 과학 안에서 엔지니어링 하는 역할이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뇌의 기능을 좀 따라한다던가 아니면 뇌 질환을 치료한다던가 혹은 또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뇌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3가지의 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주제가 이제 실제로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침습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들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기전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한 좀 반도체적인 툴을 만드는 연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반도체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뭐 글라스 파이프에서부터 시작해서 돌돌 말아서 집어넣는 선까지 되게 다양한 툴들이 제안이 됐고 여기 보시는 유타 어레이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많이 보시는 그런 뉴럴 프로브, 실리콘 프로브 같은 것들이 MEMS 기술에 의해서 제안이 되는데요. 이제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전극이 바깥으로 증폭기로 연결이 돼 아까 말씀하신 AFE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할 수 있는 채널의 개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센서의 개수가 제한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제한이 되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보시면 쥐의 뇌에 거의 뭐 한 기가에서 메가 정도의 이게 이제 뉴런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신경 계산 단위라고 볼 수 있는 뉴런인데 그거를 이제 한 개당 전극을 한 개 줬을 때 정보를 다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레벨로 보게 되면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올해 뭐 2022년에 막 이제 1024개를 동시에 읽어냈느니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의 발전 그 트렌드를 보고 그럼 저희가 쥐의 뇌를 언제쯤 이제 완벽히 읽어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80년. 그러니까 뭐 저희 엔지니어링에서는 이제 불가능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깝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쨌든 저희 뇌에서는 지금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인테그레이티브한 그러니까 복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나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회로 자체가 3차원 공간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1mm 큐브당 신경세포가 10만 개가 있는데 그 안에 10만 개의 센서를 집어넣는다는 건 실제적으로 반도체 아무리 그 어드밴스된 공정이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그거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매우 밀도가 높은 3차원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같은 경우에 아주 깊은 쪽에는 좀 더 이제 원초적인 그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좀 덜 사고를 덜 거치고 그냥 바로 나오는 그러니까 유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더 많이 인코딩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렌즈를 실제로 뇌를 파내고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최소 침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빼낼 수 있는 선의 개수가 유한하다 보니까 최대한 끝에 부분에 이제 전극들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이 센서 끝에 부분에 있는 2디멘셔널 한 공간에서밖에 읽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왜 아까 전극 한 개당 세포 한 개는 너무 효율이 낮은 거 아니냐? 뭐 전극 하나로 세포를 200개씩 읽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이제 한 논문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적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이 SNR의 문제 때문에 이 전극에서 50 마이크로미터를 벗어나는 신경세포는 사실상 신호를 읽어드린다고 보기가 힘든 수준이 되게 됩니다. 더 문제는 뒤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이제 당연히 어떤 식의 신호를 주게 되는데 그 신호가 너무 작으니 오히려 노이즈처럼 기여를 하게 돼서 앞에 있는 신호들조차도 잘 못 보게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다른 연구팀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한 전극 하나당 저희가 이제 이 세포에서 이 신호가 오는 게 분명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대략 1개에서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산수를 해도 이제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선의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선들을 뭔가 스위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트랜지스터나 이런 증폭기를 안에다가 아예 집적을 해서 센서를 만들면 좀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 IMEC 같은 연구 기관들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베이스 쪽에 굉장히 큰 이 베이스가 있는데 여기가 증폭기, 아까 말씀하신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나 데이터 컨버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게 뇌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후 처리된, 그러니까 후공정된 전극들이 들어간 이런 뉴럴 프로브들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댑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문제가 결국은 전기적으로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쉔크, 여기 이제 이런 바늘 하나하나를 사실 저희가 쉔크라고 하는데 이 쉔크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호밖에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가는 방향은 어떻게 다르냐? 저는 빛을 통해서 읽어드리는 게 되게 많은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도전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빛을 통해서 전기장도 읽어드릴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온들의 농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전기적인 신호를 읽어드리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신경세포라고 얘기하면 다 이렇게 그냥 전기로 뭐 펄스를 만들어내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형태의 어떤 유전적인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세포적인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가려워서 긁을 때 이제 활동을 하는 셀이 따로 있고, 뭐 다른 그 눈을 깜빡깜빡할 때 하는 다른 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위치라고 간단하게 매핑할 수 없고, 얘네들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건반을 누르듯이 1번, 3번, 5번을 누르면은 어떤 행동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때 각 세포들의 특성을 저희는 유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 세포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 유전 어떤 그 서열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이제 저희가 단백질을 붙여서 네가 활동할 때마다 빛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따로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그런 식의 레이블링은 뭐 화학 분야나 아니면 생물 물리학 분야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빛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전기적으로는 세포를 두 가지로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지티브한 셀, 이게 흥분이 되면 뒤에 있는 셀들도 같이 이제 더 흥분이 되거나, 아니면 이니비토리라고 해서 이제 뒤에 걸 억제시키는 네거티브한 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만 이제 이렇게 전기 생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유전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종류의 셀들을 뭐 10,000개든 혹은 그 이상까지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빛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빛을 통해서 좋은 것만 있느냐? 사실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전기 신호로 읽어드리는 걸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뇌 자체 안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형광이나 이런 센서를 하기 위해서 쓰는 파장대를 보면 가시광선대에서의 그 빛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 그 흡수율은 뭐 어느 정도는 높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산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나쁜 건데, 그러니까 산란 때문에 굉장히 짧은 거리밖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 한계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빛을 주고 그 빛에 대한 반응을 읽어드려야 되는 저희 센서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파장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 근데 아까 정기적으로는 한 50 마이크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사실상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형광 현미경 이런 것처럼 어디 탁상 위에 올라가 있는 굉장히 큰 것들을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산란 때문에 결국은 뇌 표면밖에는 보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한계가 생기게 되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센서를 그냥 뇌에다가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현미경이 이렇게 빛을 전달하고 빛을 다시 읽어내는 거, 혹은 또 산란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이 파장의 어떤 빛을 집어넣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 비선형성을 이용해서 다시 읽어낸다는 이런 다광자 현미경 등 이렇게 수억 대를 호가하는 그런 현미경들이 있는데, 그거 대신에 아예 그냥 이미지 센서 자체를 뇌에다가 아까 저희가 보셨던 그 프로브 같은 형태로 집어넣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연구하는 방향의 일환이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개념도로 봐서, 그러니까 여기가 전극이 되는 대신에 포토 픽셀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현미경에 혹은 카메라에 이미지 센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필터도 있고 렌즈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갑자기 제끼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만 집어넣는다는 게 어떻게 뇌를 읽어드릴 수 있냐라는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낸 아이디어 중에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이런 저희가 백엔드 오브 라인에서 쓰는 메탈 와이어링을 이용해서 이제 빛의 파장에 가까운 형태의 어떤 회절 격자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25도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이 탈보 패턴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재밌게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순차적으로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 이 디텍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코사인으로 모듈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픽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각도에만 센시티브한 픽셀로 이제 각도에 센시티브한 픽셀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뒤에 보여드릴 이제 간단한, 혹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재밌는 수학을 통해서 이제 렌즈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각 픽셀들이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트랜스퍼 펑션을 보여주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그레이팅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탈 레이어 5랑 1을 사용한다든 3랑 1을 사용한다든 이런 다른 조합을 사용하거나 이 메탈 그레이팅 사이의 간격이나 피치를 바꿔줬을 때 이런 트랜스퍼 펑션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픽셀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간단한 선형대수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센서에서 읽어드리는 값이 y고 실제 공간에 어디에 신경세포가 있는지가 x라고 했을 때 그 두 개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제 매트릭스를 통해서 간단한 인버전 프로블럼을 이제 풀어보면 저희가 어디에서 세포가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센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외에도 필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형광 센싱을 하게 되면 저희 뭐 이런 얘기를 공식 선상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노랗게 빛나거나 초록색으로 빛나야 하는 표백 성분이 있을 때 보면은 이제 파란색 불빛을 받아서 초록색 내는 그런 게 결국은 형광인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 세포에서 내는 빛들도 다 결국은 형광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결국은 빛을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빛을 센싱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주는 빛의 에너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 형광을 낼 수 있도록 셀들을 이제 특정 셀들을 타겟해서 레이블을 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빛을 주게 되면 그 빛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바로 센서로 다시 이렇게 튕겨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세츄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미경에서는 보통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대신해서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나노 세컨드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으니 웨이브랭스로 걸러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이용해서 센서의 민감도를 굉장히 빨리 모듈레이션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사이테이션을 피해서 형광이 나오는 아주 짧은 시간 윈도우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센서를 켜서 빛을 콜렉트하는 방식으로 필터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빛을 주고 이런 빛을 주는 패턴에 따라서 빛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각도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이런 픽셀들을 가지고 신호를 분석해서 결국은 몇 개의 뉴런이 이 공간 안에 있든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도 좀 더 발전을 시켰고,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모스 공정, MPW 이런 걸 통해서 받은 조각 샘플을 이용해서 이제 MEMS 공정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여기 보시는 조그마한 프로브를 만들어서 PCB에 올리고, 실제 이런 이미징을 하던 가장 진보된 기술이 이제 다광자 현미경인데 그거랑 저희가 만든 기술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시간 관계상 많이 스킵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유의미한 해상도를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런 프로브들을 쌓아 올리는 방향을 고민을 해서 실제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을 동시에 읽어드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빛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광 파이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물리적인 한계나 사실 무선으로 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LED를 실제로 프로브에 이렇게 넣는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OLED를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이랑 협력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은 좀 스테빌리티가 별로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갈륨 나이트라이드 LED를 시모스에 전사하는 형태의 연구로 바꿔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좀 연구적인 내용의 어떤 방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후공정 기술에 대한 게 제가 사실은 뭐 회로 설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전문성이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뭐 공동 연구나 협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컬러에서 형광을 또 따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세포를 더 이제 분리해서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에서의 광원을 시모스랑 이제 합칠 수 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마이크로 LED 같은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모스 위에 올리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공동 연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지만 뇌 안에서 그러면 전기를 읽어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빛도 읽어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화학적 센싱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나 뭐 디지타이제이션으로 이제 실제로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차원의 어떤 뉴럴 프로브를 만드는 게 제 장기적인 연구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가져왔고요. 융복합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은 사실 대부분이 다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고 거의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한 저희 팀이 이제 거의 직접 회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키스트 안에도 나노 팹이 있고 굉장히 뭐 좋은 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디지스트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연구 환경이 또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홍희 교수님. 네,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 아까 렌즈 대신 회절 격자 이용해서 한 부분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네. 소형화에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시그널 손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 렌즈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절묘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맞으시고요. 그레이팅을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그레이팅이 한 레이어가 있을 때 전체 들어오는 면적의 반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반사시켜내는 거게 되기 때문에 한 레이어당 3dB 정도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총 한 4배 정도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자세히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 나온 게 첫 번째 그 그레이팅을 그냥 반사시켜내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린 레드 이런 필터로 대체를 시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에서는 사실 반사되거나 아니면은 리젝션 시킨다고 생각되는 게 한 픽셀에서 2개의 파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각도 함수를 가지게 되는 걸로 변하게 돼서 광손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4배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한 2배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쓰고 있는 센서를 저희가 일반 포토 다이오드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 같이 이제 스파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단일 광자 센시티브한 센서라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SNR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이창혁 선임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융복합 센서 마지막 연사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현유진 책임연구원님이시고요. 발표 제목은 Research of Smart Human Indication Based on Radar Sensor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현유인 책임연구원입니다. 금방 사진이 너무 커다랗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레이더 센서 기반 스마트 휴먼인지 연구인데요. 기존에 발표하셨던 연사님들께서는 주로 서큐트를 디자인하고 특히 제일 처음에 발표하신 교수님은 뭐 AD 컨버터를 만드시고 그런 거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센서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쪽을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런 센서를 만들 때 저희처럼 신호 처리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는 하드웨어 쪽도 좀 많이 좀 알고 있는 편이라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보통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랑 알고리즘 하는 분들이랑 싸우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은 하드웨어 하시는 분이랑 막 싸워요. 서로 막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레이더 센서의 개요입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짤막하게 레이더 센서의 개요를 집어넣었습니다. 카메라 센서와 비교해보면 간단한데요. 카메라 센서는 광원이라는 게 존재할 때만 이것이 사진으로 찍혀집니다. 그래서 컴컴한 데는 안 되기 때문에 후레쉬라는 걸 두게 되는데요. 후레쉬가 가시광과 똑같은 것을 모의하지 못할 때 보이는 피사체가 색깔이 바뀌는 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동 소자이죠. 왜냐하면 센서 자체가 무엇인가를 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레이더 센서는요, 소스 자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쏘아서 자기가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이 만든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얘입니다. 어떻게 공기 중에 이렇게 전파가 나가는지 그게 제일 신기한데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쏘아서 자기가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내가 쏴서 내가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레이더 센서의 가장 큰 장점은 다 반사되는데 가장 큰 단점은 다 반사되는 거예요. 너무 다 반사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카메라 센서가 렌즈가 있고요. 물론 렌즈 자체가 유리이기 때문에 위에 케이스를 씌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유리를 하나 더 씌웠다고 생각할게요. 유리를 더 씌우면 레이더 센서로 보면은 전파를 통과시키지만 방수도 되고 먼지도 집어넣지 않는 레이돔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렌즈는 그거지 않습니까? 광을 모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안테나가 있어서 전파를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어서 모아진 광을 전기신호로 바꾸고 레이더는 모아진 전파를 전기신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영상 처리를 하는데 레이더도 신호 처리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레이더는 궁극적으로 안테나, 송수 신단, 신호 처리단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셋들, 또 센서들 이런 것들은 하시는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 주시고 계신 거죠.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뭘 하고 있냐면 여기 들어가는 알고리즘 쪽에 맞춰 있고요. 특히 소프트웨어는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센서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카메라 센서는 사람의 눈과 똑같기 때문에 픽처 기반의 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이 광처럼 이렇게 광을 스캔하는 것은 이게 보면은 엣지가 나오기 때문에 엣지 기반의 인지라고 합니다. 근데 레이더는 기존의 레이더는 객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한 개의 포인트로 인지되기 때문에 포인트 기반 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차량용 레이더를 중심으로 이미지 레이더가 나와서 굉장히 고화질로 변하고 있긴 한데요. 본 내용에서는 거기는 다루지 않고요. 이는 그쪽은 완전 하이엔드고요. 저는 로엔드 쪽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센서가 조명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차량용 쪽만 보더라도 차량의 외부를 모니터링하는 쪽 센서, 다음에 최근에는 인캐빈이라 그럽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랬는데 아이들이 방치되어졌을 때 사망하는 사고가 많던데 레이더 센서가 좋은 게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흉부의 움직임의 도플들을 디텍션할 수 있어서 쉽게 그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경우에는 조금 힘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시티 쪽으로 보면요, 최근에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빌딩 등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가전이나 이런 곳에 카메라가 많이 달리는데요. 문제는 해킹 여부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몇 번 나왔는데 카메라가 해킹되다 보니까 속옷 차림의 영상이 이렇게 유출되기도 하다 보니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이 가전에 카메라가 달리는 걸 거부감을 좀 가지다 보니까 레이더 센서로 좀 대체할 수 없을까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물론 레이더 센서 자체가 카메라와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뭐든지 트레이드 오프니까 또 다른 것이 좋아지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이더 센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다면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연구하는 내용인데 주로 과정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어떤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고요. 저는 주로 휴먼 탐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휴먼 탐지 중에서도 복잡한 수식보다는 좀 저는 실용 신호천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어졌을 때 임베디드로 적용되었을 때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는 방식, 머신러닝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방식들을 지금 연구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예전에 연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는데요. 차량이 갈 때 우리나라는 불법 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휴먼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레이더 입장에서 여기 불법 주차해 있는 이 자동차가 가장 반사율이 높은, 그렇지만 얘 때문에 이 신호 반사율이 낮은 사람이 잘 탐지되지 않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점이 사람인데 이 워낙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철판들이라든지 클러터들이 워낙 세서요. 사람이 마스킹되지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잘 사용하면 이렇게 사람만 빼고 움직이는 사람만 빼고 분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내용은 굉장히 잘된 아름다운 케이스입니다. 단번에 이 알고리즘 자체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해야 되지 세상에 한 가지 방법으로 딱 해결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신호 처리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단계를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다음 단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에 특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에만 가동불을 켜게 해주자. 차가 지나가도 안 켜주고 자전거가 지나가도 안 켜주고 동물이 지나가도 켜주지 말고 사람만 지나갔을 때 켜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사람만 탐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탐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는데요. 사람은 움직일 때 이렇게 로봇처럼 미끄러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션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팔, 다리, 몸통에서 다양한 컴포넌트가 존재하다 보니 반사되는 신호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요. 다채로워요. 그럼 항상 다채로워주면 좋겠는데 레이더의 타이밍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 굉장히 팔과 다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맞으면 또 샤프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반사율이 막 자기 마음대로 변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변하는 놈이 사람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 보험 실험 바와 같이 움직이는 도플러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다양한 컴포넌트부터 나오는 이 속도가 묻어 있는 다양한 도플러 성분이 이렇게 퍼져 있거나, 또는 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이 변화가 생겼거나, 또는 이 변화율의 크기의 변화가 있거나, 이거 세 개의 특징 베타를 제가 뽑아서 딥령이나 이런 데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이 if else 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결정 트리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어 봤더니 한 99% 정도 찾아내요. 단 조건은
움직이는 사람을 뭐 영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객체를 이렇게 자릅니다. 객체를 자른 다음에 딥러닝이 넣거든요. 물론 요즘 통째로 밀어 넣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가정은 다양한 멀티 타겟이 있을 때 그거를 세그멘테이션을 잘 했다는 가정이고 그 세그멘테이션은 또 다른 이슈라서 일단은 그 가정 이후에 결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진행 중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러면 보행자 말고 자전거랑 전동 킥보드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레이더를 거리값을 잴 수 있는 레이더가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도플러 레이더. 도플러 레이더는 속도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플러밖에 측정을 못 하는데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3만 원, 2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그거로 한번 하면은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돈 벌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보행자는 보시면 타임에 따라 도플러가 막 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자동차는 역시 샤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거도 퍼져요. 왜냐하면 페달을 밟거든요. 그런데 킥보드는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랑 비슷해요. 얘들 둘이는 구별을 잘 시키겠는데 지금 얘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할 지금 진행 중이다 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렴한 레이더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좀 막혀 있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 뭐 한 내년 이때쯤 되면 또 어떻게 구별했다고 제가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동 휴먼 감시 기술은 스마트 시티 쪽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연구였냐면 독거노이 트닝을 모듈 트닝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입니다. KT가 많이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방문이 여는데 센서를 붙여놨더니 방문을 열면은 센서가 동작하고 방문을 닫으면 센서가 동작 안 하고 뭐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기세 나간다고 다 뜯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성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 침대 위에 레이더 센서를 하나 달고요.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변기 위에도 하나 달아요. 조금 비싸긴 한데요. 그래서 딱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거나 또 움직이지 않을 때 호흡을 측정을 합니다. 호흡을 측정했을 때 호흡의 패턴이 잘 나오지 않을 때 119를 부르는 이걸 한 시범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잘못 발을 담궈드리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골든타임에 대한 연락을 못 해버리면 센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거는 그분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저는 독거노인이 사망을 했는데 방치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뭐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더라도 한 달씩.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같이 업체랑 과제를 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저가형 레이더 하나 사왔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도플러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문을 나가고 들어가는 때 측정되는 도플러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밀어 넣어봤어요. 패턴 인식을 해서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나갑니까? 나갔다가 멈춰서 다시 뭐 자동차 키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가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커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익셉션으로 처리해서 스테이트 머신에서 다 예외 처리를 했어요. 사람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간 것 같으면 전부 다시 이렇게 해서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패턴을 잘 인식하면 어떠한 매일 달아놓고 빅데이터로 쌓아두면 그분이 그 시간대에 그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학습만 된다면 좀 이 시간대에 이분이 이 정도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면 공무원 보고 한번 들여다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좀 상용화 이슈는 또 생각보다 좀 이야기가 달라가지고 그 정도까지의 실험만 해놓고 이제 업체랑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진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또 빅데이터 쌓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집에 달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다른 거 싫어해요. 전기세 나간다고 정부 지원을 다 해주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키핑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한참 코로나가 터지는 시국에 제가 업체에 요청을 했는 건데요. 이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가형 레이더를 써서 딱 키오스크 앞으로 사람이 오면 키오스크를 웨이크업 시킵니다. 그 레이더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체온을 잴 때 호흡을 좀 같이 재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레이더 센서를 아시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상 잘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에 뭐가 부딪혔냐면 소형 저가형으로 못 만들겠어요. 소형 저가형으로 진짜 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키핑 중입니다. 잘 나오긴 하는데 조금 키핑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과제인데요. 이게 그 2019년도에 지정되어서 과기부에서 4개의 전파 연구센터를 지정했습니다. 3개가 레이더고 하나가 전자파 해석인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 기관으로 했는데 이건 약간 선행 연구입니다. 요거 뭐냐면 그 중에 제가 맡은 건 뭐냐면
최근에 센서 쪽의 이슈가 이겁니다. 센서를 설치하는 기사들이 가져가서 센서를 설치하는데 높이 재고 각도를 딱 잰 다음에 레이더에 높이는 몇 미터, 각도는 몇 미터 입력하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센서 자체가 자기가 설치되어져서 치고 나면 얘가 자기가 이거를 스캐닝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학습을 했어. 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를 해야 되는 게 요즘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알고리즘 자체도 어떠한 환경에, 예를 들어 복도 같은 경우에는요, 복도가 좁아서 이렇게 달면요 다 객체들이 정면으로 오고요, 각도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각도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자가 학습에 의해 가지고 좀 알고리즘을 재구성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이제 질러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계속 열심히, 아직 뭐 한 5년 남았거든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내부에는 이 스캐닝을 해보면 레이더 입장에서 벽이 최고의 적군입니다. 전부 다 반사되어져 가지고 신호가 너무 스트롱해요.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실험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식으로 실험 구성해서 실제로 R4동 1층에서 실험 많이 합니다. 혹시 가다가 실험하시는 때 저희 있으면요 안 피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등장하면 저희한테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하겠는데요. 차량 내 탑승자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탑승자는 많은 업체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로 호흡을 재면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관심사는 뭐였냐면요, 지금의 상용화는 주차가 되어져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있냐 없냐가 이슈인데, 이제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전기차가 문제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 시트 뒤에 쿨링 시스템이랑 히팅 시스템이 있을 때 그거를 사람이 없으면 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사람이 수동으로 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딴 생각하다가 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석별로 사람이 있다 없다를 인지해서 오토로 사람이 없으면 히팅도 끄고 그것 쿨링도 끄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인식해야 되는데, 문제는 차가 달리면 차 진동도 있고요, 박스가 움직이면 박스 진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동이나 뭔가 무브먼트가 있는 객체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움직이는 객체는 호흡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움직이는 객체의 도플러 산란점을 잘 비교를 해서 움직이는 놈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도 멋있는 행동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 다른 하고 있는 과제 중에 뭐가 있냐면, 차 내부에 카메라를 달 수 있는 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는 시내버스, 그러니까 대중버스는 달 수 있습니다. 그냥 택시나 좌석 그 운전사 옆에 달 수 있는데요, 업체에서 요청이 온 게 이 버스 내부의 복잡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복잡도. 카메라도 좋은데 레이더를 융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레이더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레이더를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만든 건 아니고 레이더는 제가 하는 협력업체와 같이 만들었고요. 여기 사람입니다. 잘 나온 케이스인데 왜 이렇게 생겼냐면 여기 무릎입니다. 무릎. 여기가 몸 어깨고요. 요거는 사람이 고기를 숙였을 때입니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박스 모양이죠. 요거는 차량 진동인데,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요 움직이는 산란점의 어떤 분포를 구별해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해야겠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결과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원천 기술인데 무리한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통 사람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방법이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쭉 끌어올 때 사람마다 발걸음이 달라요. 발걸음이 다르고 발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안정한 상태의 호흡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하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원래 6개월 됐거든요. 지금 내년 12월까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흡을 간단하게 만들어진 센스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호흡 나오는 거랑 이동 휴먼이 움직였을 때 나온 게 있는데, 이건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특징 배터를 뽑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사람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많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휴먼 객체 인식 기술이라든지 탑승자 인식 기술에 더 나가서 스마트 감시 레이더 기술에 머신러닝, 그것도 굉장히 그 계산량이 낮은 임베디드 구현이 굉장히 쉬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미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한 가지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기조 강연이 이어지는 관계로
오늘 융복합 센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